오전에 계셨댔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전 강의 들으셨죠? 네네. 아유,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어, 갈등이 없는 집은 문제다. 그죠?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끼리 만날 때는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데 막 싸움으로 몰고 가지 않고 그때그때 얘기하면서 그때그때 푼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이가 나빠져 있는 부부이라 할지라도 이제 소통을 어디서부터 바꾸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오늘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혹시 부부로 오신 분 있으시죠? 부부로, 여기 부부로 오셨어요? 아, 네네. 대박입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은, 그죠? 왜냐하면 같이 배워서 같이 변하면 3배의 효과가 나요. 근데 여기 또 혼자서만 오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러면은 행여, 이걸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딱 내려놓으세요. 그죠?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될까? 이거를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잘 배웠다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배워보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고쳐보자. 이렇게 되면은, 그죠?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탓하지 말고 이제 나부터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부부가 좋은 의사소통을 하면 그걸 보고 아이들은 좋은 의사소통을 저절로 배워요. 근데 부부가 좋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것을 답습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다세대 전수, 그죠? 그냥 나는 우리 부모에게 공감도 못 받고 그랬어. 그래서 나도 사실 공감할 줄을 잘 몰라. 그럼 우리 자녀에게 공감하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야 우리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부터 잘한다는 건 중요해요. 부부가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공부, 좋은 대학에서 무슨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지 않아도 생활의 지혜를 배워요.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님이 문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하더니 또 금방 풀어져서 아침에는 잘 살더라. 이런 걸 보면서 살면은 대화하면서 아이들도 좋은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냥 싸우고 소리 지르고 냄비 날아가고 이런 것만 봤지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풀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참 좋은 부부 생활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부가 정말 중요해요. 부부 행복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녀 교육은 사실은 반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코칭. 네. 전반부엔 부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특히 여기 지금 어린 자녀가 왔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훌륭하게 자랄 아기가 여기 지금 주인공으로 와 있어요. 네. 자, 그럼 해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해법이라면 해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텐데, 오늘 주로 제가 이제 가져온 이야기는 가트만 박사,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아주 훌륭한 부부치료사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그분이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7가지 원칙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대화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대화 시간을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면 된다 라고 한 거, 그걸 이제 나중에 해법으로 드리겠지만, 저는 처음에 먼저 부부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 이게 뭐냐면요, 대화는 기능을 해요. 그죠? 대화는,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진짜, 그죠?
말의 능력은 대단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루만지기도 하는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기능을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죠? 뭔가 좋아지는 이런 거여야 되는데 역기능,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으면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부부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애 시절에는 잘 귀 기울여 듣고 알아듣는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부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나 잘못된 의사소통이 어떻게 자리 잡나를 제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먼저 부부가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왜 안 듣느냐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머릿속 내 마음속의 생각을 나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게 되는 거죠. 저쪽에서 얘기 나오자마자 특히 그 사람의 억양이나 그 사람의 표정을 듣고 딱 생각이 이제 거기에 얽혀들면서 내 생각을 대뜸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오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그 사람이 별 얘기 아닌 거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쪽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실으면 저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던 거는 어디로 가고 이제 감정이 상승되기 시작해요. 널뛰기와 같아요. 이쪽에서 살짝 내리뛰면은 조금 올라가는데 확 내리뛰면 올라가죠. 그럼 또 이러면서 감정 상승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부싸움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항상 부부 중에 한쪽이 뭔가를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받는 걸 잘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제 싸움으로 비화가 돼요. 어느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옆집 철수가 해법 수학 다니더니 뭐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에 가서 동상 받아왔다네. 우리 영희도 힘들어하는데 거기 좀 보내볼까?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뭐 직장에서 기분 나빴는지 어쨌는지 대뜸 받는다는 것이 아니 요즘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뉴스에서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냥 골빈 여자들이 무슨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를 해법이다 뭐다 보내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딱 듣다가 골빈 여자? 내가 그럼 골빈 여자란 말이지?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죠. 응? 그랬더니 아내가 또 뜬금없이 돈이나 많이 벌어와봐. 돈 많이 벌어오면 내가 해법 거기 보내는데 당신한테 의논하고 자시고 있어? 보내버리면 되지. 거기가 비싸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남편의 자존심을 딱 깎으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는 주제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부싸움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 뭐 딴 놈한테 시집까지 왜 나한테 왔냐? 그래 뭐 나 정말 나 그때 당신 만날 때 누구 있었는데 걔는 지금 준재벌이 됐다더라. 막 이러면서 이혼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부부싸움을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감정 싸움이 시작되고 왜 아내가 이런 얘기를 꺼낼까? 남편이 잠시 멈춰서 헤아렸다면 아, 우리 아내가 영희가 수학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 왜 고민이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잘 풀렸을 걸. 그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싸움이 됐어요. 별일 아닌 걸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둘 중에 좀 성격이 온유하고 그래도 평화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참기를 시작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지만 할 말이 있지만 나름대로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예요.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죠. 그죠? 막 그냥 불만이 쌓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9번 참았다가 10번째 가서 그게 폭발을 해요. 화산처럼. 그렇게 되면 물론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그게 있는 것보다는 이 본인에게는 나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라병이 걸릴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뜨거운 공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쪽 사람은 9번 참는 동안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확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강도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못이 딱 박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대개 남자들이 아유 그냥 우리 남편은 그냥 욱해서 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남편들이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름 자기는. 그러다가 나중에 급기야 못 참으니까 욱하는데 부인이 생각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저렇게 해? 다혈질이야. 막 이러면서 성격이 못 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기를 시작했다가 표현하는 거.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그르치기는 피차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싸워도 봤고 참아도 봤어요. 근데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게 돼요. 언어와 비언어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 화 안 났어 이렇게 하는데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탕탕 내던지고 있어요, 부인이. 그러면 남편은 요즘 야구 시즌에 야구 이렇게 보려고 앉아 있다가 그죠? 와, 저 아내가 저거 화 안 났다고는 했지만 화난 게 틀림없어. 그때부터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말과 비언어를 다르게 하면 진실은 비언어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표정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눈치껏 알아서 아, 화났구나 그러고 하는데 만약에 언어와 비언어를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어른이 하게 되면 아이들은 헷갈려요. 그죠? 사랑한다는 건지 저리 가라는 건지 사랑해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왕자님 막 이랬어요. 근데 엄마 그러고 안아달라고 갔더니 아 저리 비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사랑한다는 게 진짜일까? 엄마의 저 몸짓이 진짜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의사소통이 계속되면 가족치료사들은 병리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런 의사소통에서 지내면 아이들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는 거죠. 너 그따위를 하려면 당장 나가 이렇게 해요. 근데 아빠의 말은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문지방에 서서 나가라는 걸까 들어가라는 걸까? 이게 바로 이제 언어 이 비일치에서 나오는 이중구속적인 거예요. 이렇게 언어와 비언어를 이제 다르게 해요. 그러다가 또 네 번째로 넘어가요. 아, 내가 말로 해도 행동으로 해도 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돌아오면은 내가 정확하게 당신이 뭘 잘못했고 이걸 내가 분명하게 이제 얘기할 거야. 그 이제 퇴근하기를 기다려가지고 막 그냥 10년 전 얘기까지 끌어들이면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당신을 내가 잘못 만났고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을 후회하고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다가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근데 남편은 실컷 야단만 맞았지 알아서 하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응? 뭐가 불만이라고 불행하다고 팔자 타령까지 막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so what?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만 막 끓이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하는데 소위 아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옛날에도 그랬고 이렇게 해서 비난만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알아서 하래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은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는데 왔더니 그냥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실컷 얘기하더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뭘 하라는 거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쪽짜리 의사소통인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로 해서 꺼냈으면 그죠? 비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뒷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벼르고 얘기하면서 힘든 것만 털어놓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넌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아이들은 모르겠는 거죠. 실컷 어떤 메시지만 받냐면 넌 나쁜 아이야. 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엄마가 구체적으로 나더러 뭘 하라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침이 들어있지 않은 의사소통, 말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이걸 했어요. 그래서 남편 자존감을 떨어뜨리잖아요.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피스 와이프가 생겨요.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피스 스파우스. 그죠? 남성도 여성도 이제 일자리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집에 들어오면 뭐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데, 직장에 딱 가면은 일적으로 통하는 비서가 있고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일하다가 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가정사를 의논해요. 그럼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급하게 친밀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직장 안에서 오히려 더 사이좋고 대화 통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선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는데 직장에서 대화가 통한다. 이러면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성만 대화를 원하지 않아요. 남성들도 대화가 통하는 걸 원하거든요. 요즘은 특히 남성들도 정서지능이 많이 높아지면서 여자만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고 집에 들어가면 나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남편을 힘들지 않게 하는 소통, 이게 필요하겠죠. 이러다가 5번째로 넘어가요. 부부가 이제 말을 이제 안 해요. 싸워도 받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봤자 에너지만 쓰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싸우는 부부는 적어도 희망이 있다. 싸우지 않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다.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소통을 해야 되죠. 자식도 있고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화 안 할 순 없죠. 그러면 제3자를 끌어들여요. 둘이 만나면 싸우니까 언성이 안 좋게 나가니까 하다못해 저녁을 차려놓고 아내가 얘야 아버지 저녁 드시라고 그래. 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침에 둘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저녁이고 뭐고 막 이러면서 아들한테 그래요. 안 먹는다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가가지고 안 드신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엄마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아니 저 좋아하는 꽃게찌개 끓여놨는데 왜 안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 꽃게찌개 끓여놨는데 왜 안 먹느냐요? 이 자식이 어디서? 이러면서 꿀밤을 때려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그죠? 부부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아이를 끌어내면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해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는 아이를 막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죠. 딱 사춘기가 되니까 얘가 힘으로도 안 되고 막 내가 때리려고 그러면 막 손을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권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빠를 끌어들여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아빠를 끌어들이면서 아빠가 말이야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괘씸하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오, 아버지가 나를 이제 싫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심겼겠죠. 엄마의 이간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아빠가 딱 들어오시면은 아이가 TV 보고 있다가 인사도 안 하고 쓱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소통은 그러니까 비겁한 소통이에요. 직접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풀어야 될 것을 제3자를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근데 대개 끼어드는 게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족 치료적으로 굉장히 나쁜 역동이에요. 아이가 이제 부모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충성심 갈등을 느껴야 되고 누구 편이냐 막 이런 걸 해야 돼서 아이가 부모로부터 뚝 떨어져서 스스로 자라나는 걸 못하고 부모의 관계에 얽히게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에 들어요. 이건 이제 아주 두 사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이제 점점 나쁜 역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러다가도 진짜 싸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갈등 해결 방법으로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딪히면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관계가 악화되면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부들은 방어 기제를 끌어다 쓰게 돼요. 방어 기제라는 건 어린 시절에 부모랑 사랑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썼던 미숙한 방식이에요. 이 미숙한 방식을 설마 내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내한테 쓸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죠. 그런데 방어 기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숙한 대처 양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부랑 살다가 계속 상처받았잖아요, 서로.
그리고 말만 하면 거절당했잖아요. 이 말을 꺼내면 또 소리 지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거절받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 나를 지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속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면서 거짓된 자기로 이제 배우자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기가 된다는 건 참된 자기로서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외로워져요. 남편하고 사는데 더 외로워요. 그죠? 그리고 둘이 관계로 본다면 두 사이에 이미 건너지 못하는 강이 생긴 거예요. 서로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되면요, 법적으로 이혼 안 했지만 정서적인 이혼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싸우지 않아요.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그냥 역할만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부부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에요. 이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저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제대로 된 소통을 배워보지 않으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집에나 이제 이런 비슷한 역동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가트만 박사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감정 코칭, 이 두 가지 책을 이제 썼는데, 가트만 박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계의 이제 부부 치료사였는데 수천 쌍의 부부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당시에 미국에서는 longitudinal study, 장단 연구라는 걸 해요. 장기 연구죠.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내가 부부 치료를 해서 내보낸 부부들이 3년 후에 가봤을 때 어떻게 살고 있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까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원리를 자기의 책에다가, 그죠? 행복한 부부를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이라는 책으로 썼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보면 가트만 박사가 이렇게 해요. 그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3분간만 내가 지켜보면 그 부부가 이혼으로 갈지 안 갈지를 95%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통계에 있어서요, 95%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95% 아주 백발백중 맞히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간만 지켜보면, 30분도 아니고 3분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혼하는 부부들을 봤더니 대화 방식이 먼저 대화가 시작될 때 좋지 않은 첫 마디가 나가더라. 어떤 사람이 감정을 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만큼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청할 때 야 이리 와봐 뭐 이런다든가, 그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한다든가, 좋지 않은 첫 마디가 감정을 싣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은 널뛰듯이 상승한다 그랬죠. 저쪽에서 금방 들어보기도 전에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싸우자는 걸로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반드시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부부들은 대화 방식이 늘 이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트만 박사는. 그러니까 뭔가를 풀어보려고 생각하면 감정 내려놓고 조절하고, 그게 된 다음에 좋은 말투로 시작해. 그래도 될까 말겠는데, 그죠? 이거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참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관계를 해치는 4가지 의사소통의 요소가 있어. 때로는 이걸 4가지 의사소통의 반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게임이에요. 일종의. 이게 즐거운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놀이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비치에서, 해변가에서 젊은 남녀가, 그죠? 수영복을 입고 하하하호 하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권투 선수가 링에서 글러브를 끼고 싸워볼래? 이것도 소통인 거예요. 어떻든 좋은 즐거운 게임이건 권투 시합이건 룰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룰을 깨트리는 요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있으면 이혼으로 가기가 쉬워. 그래서 의사소통의 4가지 요소 얘기를 하면서 4가지를 얘기해요. 처음이 비난이에요. 비난, 아까 좋지 않은 첫마디나 마찬가지겠죠? 비난은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니까 비난이 제일 첫 번째 쓰는 이제 반칙일 수 있어요. 왜 비난을 하냐는 거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난 이걸 원한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너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소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반응하게 돼요. 비난이 딱 들어오면 내가 이래서 이랬지 라고 부부간에는 특히 방어, 변명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화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난을 했는데 저쪽에서 지금 변명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화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래서기 때문에라고 막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면 2번을 하게 돼요. 응? 모욕을 주게 돼요.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막 방어를 하면서 변명을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면서 막 옛날 얘기까지 끌어내면서 막 모욕을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내가 비난받아서 정당방위로 좀 변호 좀 했기로서니 나를 막 모욕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편에서는 스톤월링, 담을 쌓게 돼요. 도피를 하게 돼요. 입을 다물어버리고 울어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가지 반칙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2사람이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항상 비난하고 누구는 변명하고, 그렇게 되면 더 화가 나서 더 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침묵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시간이 없어도. 우리 집의 예예요. 우리 남편이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완벽적인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좀 느리고 느긋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정치학자고 외국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어요. 젊은 시절의 얘기예요. 우리 남편이 내일 국제정치학회가 있으니 이 와이셔츠를 입고 가게 데려줘. 그리고 전날 밤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보니까 와이셔츠가 안 데려져 있는 거죠. 그죠? 남편이 화가 났어요. 우리 남편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막 약속 지키기 위해 30분 전부터 옷 입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불안도가 좀 있어요. 그랬는데 와이셔츠가 안 데려져 있으니까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이제 기분이 그랬겠죠. 그래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얘기했고 네가 데려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데려져 있느냐. 언성이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할 얘기가 있었던 거죠. 아이가 셋인데 막내가 막 열나고 아팠던 거예요, 전날. 그래서 이제 물수건 떼주고 막 이러다가 간호하다가 그냥 내가 그냥 옆에서 쓰러져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데려져 있는 거죠. 화를 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이가 아프거나 말거나 쿨쿨 잠만 자두고만 데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좋지 않은 이렇게 이제 어투로 나갔겠죠. 화났으니까 나도.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해 이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남편은 이미 불안했고, 그죠? 거다가 이제 뭐 미안하다고 그랬으면은 딱 끝날 일을 제가 미안하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모욕 주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너한테 부탁을 했을 때 한 번도 제때 들어주는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과잉 일반화를 시작해요. 도대체 집 구석에 있으면서 와이셔츠를 빨았으면 즉각 데려놓지 왜 내가 데려놓으라고 할 때까지 안 데려놨느냐 뭐 이러면서 내가 했던 것을 막 깎아내리고 살림 못하는 여자처럼 하고, 막 와이셔츠를 내가 데려줘도 365장은 데려줬을 건데, 그죠? 그것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섭섭해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와이셔츠 데리면서 이제 울면서 와이셔츠를 데려가지고 입고 나가라고 줘요. 그럼 남편은 이제 씩씩거리면서 입고 나가고, 밤에 들어와가지고는 기분 좋았어요. 국제정치학회 가서 폼 좀 잡았겠죠?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에게 말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미 담을 쌌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면 우리 남편이 내 주변을 한 3박 4일은 주변을 돌면서 이제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또 뭐 아이 때문에 흐지부지 또 얘기해야 되면은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런 삶을 20년 가까이 반복했어요. 이게 순환이란 말이죠. 악순환. 늘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그걸 받고서는 막 압도당해서 울고 이런 거를 했어요. 이때 말이죠. 그럼 우리 남편만 잘못했냐? 물론 남편이 조금 더 잘못했어요. 가트만 박사가 그랬어요. 이 반칙의 시작은 비난이다. 그러니까 비난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여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데려줘. 이렇게 하면 되죠, 남편이. 그래야지 뭐 날 왜 비난해,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이 순환을 돌리는데 나도 한 역할 한 거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남편의 그런 심정을 안다면 그래 빨리 데려줄게, 미안해, 이러면서 데려줬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난 자체를 시작되게 하지 마라. 이거는 가트만 박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나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인정은 했지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여보, 그래도 가트만 박사가 그러는데 비난하는 게 제일 나쁘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불만, 비난을 하지 말고 원하는 걸 얘기해. 그러면 내가 들어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냈어요. 자, 이건 우리 집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역기능적인 잘못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지금부터 가트만 박사가 얘기한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 이게 결국은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전혀 기술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세예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왜 가족 간의 소통이 제일 어려울까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존중 안 하는 게 가족이에요. 제일 첫째, 우리의 배우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존중 안 하죠. 오히려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가족끼리는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이제 행복한 부부를 위한 7가지 원칙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첫째, 부부만의 애정 지도를 최신 정보로 상세하게 그려라 그랬어요. 애정 지도, love map인데요. 이건 뭐냐면 지도의 생명력은요, 얼마나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고 얼마나 정확하냐죠.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문제없이 왔어요. 내비가 정확하게 안내를 하니까. 저는 길치라서 여기를 10번 와도 내비 없이는 못 올 거예요. 그런데 내비가 정확하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내비가 새 길이 뚫리고, 그죠? 길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면 이거는 쓸모없는 거죠. 그처럼 지도라는 건 최신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최근 정보를 알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죠. 아, 최근 정보를, 최신 정보를 알려면 둘이 대화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날 있었던 것을 그날 저녁에 이야기해서 최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라. 그런데 이 이제 애정 지도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대화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죠?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려운 일 생길 때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우리 남편의 마음이 이렇겠네 라고 금방 공감적인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최신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삶 보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먼저 비난을 하게 돼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뭐 때문에 그랬냐고, 좀 이렇게 잘하지 그랬냐고, 이렇게 해서 마음 상한 사람을 더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걸 이제 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가트만 박사는 부부는 연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는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이고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친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연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랑을 하죠. 근데 사는 사이에 점점 그거는 식어서 없어지고 우정은커녕, 그죠? 그쪽을 소홀히 생각하는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년이 되고 권태기가 이른 부부일지라도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지? 아, 누가 소개팅을 해서 당신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그때 당신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나이 들어서도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좋았던 감정, 이거를 기억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좀 뭔지 해이해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던 오산리 기도원에 한번 가볼까? 이거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이 들어서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어디 갔을 때 좋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노력, 이런 거를 해보라는 거죠. 세 번째, 상대방에게서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애 시절에는 그냥 한시라도 더 있고 싶죠. 그죠? 데이트하다가 막 그냥 우리가 같은 집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헤어진다니 막 이러면서 헤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막 궁금해하고 그래요. 근데 견태기가 이제 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 들어오면 더 편한 거예요. 내가 드라마 좀 딱 보고 앉아 있는데 남편이 그때 들어와서 밥 차려라 그러면 왜 인제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꼴보기 싫잖아요. 심지어는요, 딱 남편이 딱 들어오면 아내가 멀쩡하게 거실에서 TV 보고 있다 자기는 안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그때부터 살림을 시작해요. 막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막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이걸 과시라도 하는 듯이 남편하고 대화를 하려고 앉아 있지 말고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가 거실로 싹 나오면 서재로 들어가서 인터넷 켜놓고 자기 혼자 인터넷 게임 고스톱 이런 거 이제 혼자 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게 이제 시작이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부부는 따로 있을 때 얼마든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삶을 누리되 같이 있을 때는 즐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보기 싫은 드라마도 같이 봐보니까 남자들도 재미있거든요. 또 무슨 미식 축구 같은 거 여자들이 보면 무슨 힘 자랑하는 저런 걸 보고 있어? 막 하나도 재미없는데 가만히 그 룰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취미 같은 것을 좀 같이 누려보려고 하고, 너가 좋아하는 건 난 싫어해 이러면서 막 이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 노력, 이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취미를 뭐 한 가지라도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의사결정 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존중. 근데 존중의 실체 모습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 그게 존중인 거예요. 그죠? 부부가 살다 보면 역할 분담을 따로 해요. 남편은 재테크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요. 아내는 아이를 잘 길러야 되니까 자녀 교육에 전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역할을 따로 해가지고 다 각자 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 1,000만 원 인센티브가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재테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에 투자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 볼까? 라고 이제 나름 마음은 굳혔어요. 그러나 아내에게 물어봤죠. 이 돈 우리 좀 돈 좀 불려야 되겠는데 여기다 투자해 보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주식에 대해서 일자무식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물어봐 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주 거룩한 얘기를 한 거죠. 여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옛말 들어봤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달려가 봐. 탁 넘어지면은 폭삭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분산 투자 한 대만 하지 말고 나눠서 좀 안전하게 하라는 얘기지. 아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남편이 알았어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남편 생각에는 브릭스가 역시 매력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다 거기다 몰빵을 했죠. 그랬는데 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아내가 이혼의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응? 나한테 물어봤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입시 얼마나 복잡해요. 수시, 정시, 가나다군 다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상담도 받고 그래서 이제 다 적었어요. 원서 3개. 가나다. 그래서 남편한테 쫙 이걸 펴놓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도박성으로 조금 높게 잡았고 나는 적정선이고 다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안전빵으로 내가 했는데 당신 생각엔 어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뭘 아나? 당신이 했으니까 한번 소신껏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웬걸? 3개 다 떨어졌어요. 예비 리스트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남편에게 뒷구석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길래 그랬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게 돼요. 책임을 분담했어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거창한 일에서만 물어보라는 거,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거 막 함부로 혼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거금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혼자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부부 싸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의논하는 건 물론인데, 하다못해 이런 예도 있어요. 우리 집의 예인데, 여기 이런 데 오면 남편 형을 자꾸 보게 돼서, 우리 남편이 콜라를 엄청 좋아해요. 그 몸에 나쁜 콜라를. 나는 안 먹이려고 애를 쓰고, 우리 남편은 그거 없으면 막 여름에 특히 콜라 딱 마셨으면 좋은 시점에 콜라가 집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방에 앉아 있으면 냉장고 문을 쾅쾅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에이씨 집에 콜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요. 그럼 제가 이제 급기야 뭐 24시 편의점도 있는데 가서 사다 주면 되지.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개과천선해서 콜라가 없구나, 콜라 사가지고 올게 이러고 자기가 나간다고 쳐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나가면서 나한테 여보 나 콜라 사러 가는데 당신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저는 그걸 사랑으로 느낄 거예요.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큰 것까지 물어보면서 결정하는 거. 여성들은 이 오손도손 조율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의사결정 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는 시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 지역 감정은 아니지만 경상도 시댁이 그거를 좀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시댁끼리 정해가지고 부인한테 통보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부인하고 갈등의 요인이 돼요. 이때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아내한테 오늘 가면 집에 가서 이런 얘기 할 건데 당신 의견은 뭐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의논하고 왔으면 아, 우리 남편이 내 의견을 반영했고 반영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라면 나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섯 번째, 가트만 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 싸움을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고 치자. 싸울 원인이 너무 많은데 100가지 중에 69대 31이에요. 70대 30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70가지에 가까운 것은 아무리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70개. 30개는 이거는 싸워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니야. 이게 30개. 그런데 가트만 박사 얘기할 부부들이 이걸 거꾸로 한다. 아무리 싸워도 바뀌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싸우고 조금 대화해가지고 풀어내면 될 문제는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 가능한 문제와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구분해라. 언제 구분해요? 초창기에 신혼 때 많이 싸워봐야 돼요. 싸워보면 아, 이거는 싸워봤자 안 변하는 거구나 라는 지혜가 생겨요. 그죠? 저만 해도 이런 걸 나중에 배웠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20년 이후에는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는 거죠. 이거는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리고 풀어야 될 거는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초록색으로 쓴 게 이제 포인트겠죠? 변하지 않을 걸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 차이를 가지고 아, 참 이상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 재미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 다름이 나와 보완이 되는구나. 그죠? 우리 남편 성격 급하고 나는 느긋해요. 그죠? 뭐 화도 잘 내고 나는 화를 못 내요. 그러면 화를 못 내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딱 나서서 내 대신 화 내주거든요. 이런 거가 이제 보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말처럼 쉽냐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라도요, 나이 다 들고 그랬더라도요, 어린 시절 얘기를 배우자랑 많이 나누세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어린 시절에 부끄러웠던 일, 어린 시절에 못 이루었던 꿈, 이런 거, 그죠? 내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좌절되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중년이 넘었지만 나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상처도 이야기하고 그동안 이루지 못한 꿈도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거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자꾸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좀 그래요. 어떤 남편이요, 아주 부잣집이에요. 준재벌이에요. 막 강남에 빌딩이 몇 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만 걷어들여도 가만히 놀고 앉아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부자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넷이나 있고,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자린고비 구두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죠? 인색하고, 이 아이들도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죠? 뭘 못하고 위축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죠? 다짐을 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사남이 쟤만 대학 입식 들어가 보면, 대학 들어가면 이제 넌 이혼이야. 황혼 이혼 할 거다. 내가 당신의 재산의 10분의 1만 내가 그냥 받고 헤어져도 나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눈보라가 치는 날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남자가 웬일이야, 저 자린고비.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우리 신앙 좋은 아버지 장로가 빚보증 섰다가 완전 집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눈보라가 치는 날 그냥 집에서 쫓겨나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돌돌 떨었던 이야기, 뭐 학비를 육성회비라 그래서 그때는 내주는데 몇 푼 안 되는 것도 내주질 못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그렇다고 집에는 얘기할 수 없어서 길을 배회하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그런 슬픔 물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 우리 재산 모았으니 당신하고 나하고 애들 이제 사남이 대학 가고 나면 세계 일주 여행이라도 떠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이젠 잘 살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얘기를 이제 하냐고요. 그죠? 어린 시절 얘기를 진작 들어봤더라면 아내가 그 세월 동안 미워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가장 노릇하느라고 저렇게 애쓴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마워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원칙은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이 같다는 거,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걸 아내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 길을 가면서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남편이 중요시하는 걸 아내도 중요시하고 이러면서, 그죠?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노후를 같이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한 부부를 위한 7가지 원칙인데, 여기에 보면 무슨 기술 얘기하고 있지 않죠? 말하자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딱 되면 소통은 기술 배우지 않아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가트만 박사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거 넘겨주세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그냥 웃고 이러더라도 요거를 한번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마법의 5시간, Magic 5 hours, 그죠? 5시간인데 이 5시간이 하루에 5시간은 아니에요. 대화 시간을 마련하라는 건데 하루에 5시간 대화하면 뭐 밥 굶어야죠, 그죠? 무슨 닭살 부부도 아니고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5시간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 5시간이에요. 해볼만 하죠, 그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이라는 걸 성공으로 만드는데 5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5시간 대화하세요 이랬으면 또 우리한테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이 가트만 박사가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5개의 실천 덕목으로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결혼 예비 학교에 가가지고 신혼부부 백상 앉혀놓고 1시간 딱 시간 주면 제가 요 행복한 부부 7가지 원칙과 이 매직 5 hours를 강의해요. 결혼 첫날부터 이걸 실천해라 이거거든요. 첫 번째, 10분을 어디다 쓰냐면요, 출근할 때 자신의 일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분을 쓰는데 남편 1분, 아내 1분이에요.
그죠? 남편이 나가면서 나 오늘 회사에 나가면은 이런 일이 있고 누구 고객을 만날 생각이고 저녁에 회식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아내는 당신 나가 있는 사이에 난 아이 데리고 유치원에 갔다가 이마트에 들려서 장 보고 근처 어머니 댁에도 잠깐 들렸다 올 거예요. 이렇게 일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분 1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10분을 주 5일 근무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보고를 하는데 이 일정 보고를 제가 신혼 첫날부터 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이제 지금 시작하면 되지만 어느 이제 시점이 가면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부부지간에. 그죠? 뭐 어떤 뭐 카톡을 봤더니 이성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어요. 어떤 룸사롱에서 뭐 어떤 오빠 언제 와요?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어요. 이걸 딱 부인이 보면 그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걸 곧바로 통째로 느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첫날부터 여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적어도 상대방의 일정을 오늘 이 시간쯤에는 우리 남편은 뭘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정도 알 정도로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 이제 이 두 번째가 바로 아까 첫 번째 원칙의 애정지도 업데이트의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뭐 한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해요. 그때 이제 보고를 10분 10분이에요. 20분이니까 하루 저녁에 저녁 먹고 치우고 애들 다 재우고 그냥 맥주 한 잔 놓고 뭐 여긴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뭐 과일 깎아 놓고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10분 동안 자기 직장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비난, 충고, 조언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 그걸 왜 좀 이렇게 하지? 아이 그러니까 상사한테 야단을 듣지. 고객한테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객한테 당한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당신 정말 기분 나빴겠다. 아유 나 같으면 진짜 그런 일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 공감과 편들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어느 정도 풀려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아내가 내 편이라는 것만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당신은 어땠어? 물어보겠죠? 그 아내가 또 얘기해요. 시어머니 흉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막 이제 뭐 왜 그러냐고 막 이러지 말고 아 우리 어머니 또 왜 그런데 이러면서 아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편들기예요. 부부가 동지라고 얘기했잖아요. 평생 같이 가야 할 친구잖아요. 그러면 부부는 편이 돼야 돼요. 부부만 있을 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도 욕 좀 해도 돼요. 그래. 네. 편이 되는 거죠. 아, 정말 그냥 집사님 때문에 당신 정말 속상했지? 뭐 이러면서 그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둘이 기분이 좋아요.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그죠? 그렇게 되면요. 가트만 박사가 하도 대화를 안 하니까 10분, 10분 이렇게 정해줬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풀리면 1시간도 좋아요. 밤새고 대화해요. 너무 즐거우니까, 대화가. 이런 대화를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대화예요. 하루 20분 그날의 일을 보고하는 거. 이렇게 되면 애정지도가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 되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금방 남편의 마음을, 금방 아내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 하나 또 들게요. 어느 집에 그죠? 남편이 이제 IMF 시대예요. 그때 구조조정으로 막 이제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이 대화가 이미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오늘 우리 당신도 아는 누구가 뭐 책상 없어지면서 그 사람 해고당했어. 그 일이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몰라. 이런 얘기를 이제 둘이서 이제 나눴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만 끙끙 앓으면서 이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급기야 어느 날 남편이 해고를 당한 거예요. 남편은 또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또 못해요. 그래서 넥타이 그대로 매고 구직하러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시간쯤 돼서 이제 풀이 죽어 들어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슈퍼에 장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거기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약간 라이벌인 이런 승진할 때 이제 다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나를 보면서 다가갈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뭐 이런 묘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더니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뭐? 그랬더니 몰랐어? 당신 남편이 잘렸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풀이 죽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너 내 남편 맞아? 어떻게 그 이야기를 너한테서 내가 들어야지 그 여자한테서 안 됐다는 듯한 표정으로 내가 그걸 들어야 돼? 이러면서 둘이 막 싸운 거예요. 남편은 그죠? 그런 얘기로 사실은 고민시키기 싫었고 자기는 얼른 일자리 구해가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 남편의 깊은 속도 모르고 그냥 그 남편에게 막 그냥 너는 내 남편도 아니야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대화를 나눴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당신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측했잖아.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당신이 이번엔 진짜 하고 싶은 일 찾으면 돼. 으쌰으쌰 이러면서 한편이 될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다섯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주 1회 부부만의 즐거운 데이트를 가져라. 근데 2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결국 가트만 박사는 추억 쌓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과감하게 친정에 맡기고 둘이 뮤지컬 보러 가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추억을 만들라. 그러면 세 항목을 합친 게 3시간 10분이에요. 3시간 50분. 그래서 1시간 10분이 남은 걸 35분씩 나눴어요. 하루 5분씩.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5분 동안 서로 2분 30초씩 나눠서 존경, 인사, 격려, 칭찬, 감사의 표현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럼 또 그래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을 하죠. 그거 아니고요. 칭찬은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있는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내 배우자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거를 관찰하는 눈만 있으면 얼마든지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고맙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요거를 하라. 그죠? 가트만 박사는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그것에 5배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이 상처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사는 거, 애정 표현 필요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스킨십. 스킨십이 아까 그죠? 비언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말로 하는 것보다도 대판 싸우고 설거지하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가서 백하고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려요. 이게 스킨십의 효과잖아요. 여기서 스킨십과 섹스를 혼동하지 마세요. 섹스는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더 자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등 해결을 대화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할까 이런 거. 그렇지만 스킨십은 매일 나누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갈등 해결을 통해서 타협이 안 되면 스킨십 자체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싫은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와서 나를 간지럼 태우는 게 섹스로 들어가자는 사인이기 때문에 간지럼도 못하게 하는 거죠. 손끝 하나 나에게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되면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본격적인 섹스는 싫더라도 서로 스킨십을 나눈다는 것은 곧바로 사랑의 전달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이제 지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부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시간 얼마 갔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위에 7가지 원칙 중에서 우리 부부가 지금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목사님께 이거를 녹음이나 혹은 녹화 부탁드렸거든요. 녹음이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안 오신 배우자에게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얘기를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대화 시간 만들기 5항목 중에서 우리 뭐부터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는요, 제일 편한 거, 쉬운 거부터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그냥 2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즐거운 시간 갖는 게 하고 싶다.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은 우린 너무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10분 그거 아침에 그래도 일정 보고 하는 것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 부부 상황에 맞는 제일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만 개선이 돼도요, 부부가 엄청 행복해져요. 우리 부부요, 엄청 바빠요.
남편이 젊어서는 남편이 더 바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은 은퇴했고 저는 이제 지금 피크를 이루면서 바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엔 남편이 바빠서 대화 못하고 지금은 내가 바빠서 대화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침 식사는 꼭 같이 하거든요. 간단하게 먹지만. 그럼 아침 식사할 때 오늘 어디 간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밝은빛 부천에 있는 밝은빛 전원교회 간다. 가서 이런 강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침에 한 거죠. 우리 남편도 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저녁에 둘이 대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 같이 가잖아요. 교회 갈 때 같은 차 타고 가요. 그때 남편이 물어봐요. 제가 얼마 전에 주주총회 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가면서 지난번에 주주총회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때 잠깐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관심으로 느껴지고 결국 그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칙을 한번 쉬운 것부터 해본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좋아요. 이제 자녀 대화로 가도 될까요? 네. 자녀와의 대화, 감정 코칭. 이것도 가트만 박사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20년간 가봤죠? 근데 행복하게 부부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봤더니 그 집의 자녀들이 엄청 성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감정 코칭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우리에게 글로 써주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고 또 청소년들을 사례로 다룬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청소년 감정 코칭은 최성애 조벽 박사가 가트만 박사의 수제자로서 그것을 청소년에 대입해서 이제 사례를 쓴 거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분은 그 책을 읽으셔도 되고 감정 코칭. 자, 감정 코칭 보면요. 자, 넘겨주세요. 자녀가요, 점점 더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죠? 점점 말을 안 들어요. 그거는요, 아주 어린 3살짜리 아이건 정말 중년을 넘어선 자녀이건 간에 말을 안 듣고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요, 사실은 나 뭐 좀 잘해서 우리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이런 의도가 있어요, 속에. 내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미치지를 못해서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아이들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죠. 오히려 엄마가 그 마음을 읽어주고 적어도 상담사라도 네 안에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만 해줘도 정말 이해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감정은요, 우리는 대개 감정을 조금 저급한 걸로 여기고 이성적인 판단, 이것을 중요하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은 압도적으로 이성이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항상 문제를 해결해왔고 중요한 결정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정 노름을 한다, 감정은 사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특히 감정 자체를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누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거, 뭐 화를 낸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외로워서 슬퍼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성에 의해서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는 존재예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요.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게 결국 감정이에요. 제가 가사 상담이라는 걸 해요. 이혼 소송 들어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막아볼까,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 안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려 10회기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요. 그럼 우리가 만나죠.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그 집에 아이도 만나요. 이 제도는 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이가 엄마 따라가고 싶을까 아빠 따라가고 싶을까도 상담사가 좀 타진을 해서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 주기를 바라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두 분을 같이 만나면 난 가족치료사니까 좋잖아요.
같이 하면은 빨리 효과가 날 테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더니 둘이는 같이 안 온대요. 따로따로 오겠다는 거죠. 남편만 먼저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좀 대화로 잘 풀어보시지 그렇게 소송까지 하셨냐고 이렇게 했더니 괘씸해서 그러죠. 이래요. 괘씸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저쪽에서 많이 잘못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부인을 다음 날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더라도 그냥 뭐 잘 화해하고 합의로 가시든지 그러지 뭐 맞고소를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괘씸해서 그랬죠. 또 그래요. 둘 다 막 괘씸하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그게 막 감정이 이렇게 되고 양가 싸움까지 되고 나중에 재산 싸움까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말 우스운 걸로 이혼해요. 나중엔 정말 후회할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감정, 이성적으로 막 생각하는 것 같이 하고 저울질하고 막 이래도요 결국 최종 결정할 때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엇은 중견 기업의 대표이사였어요. 그죠? 대표이사가 되면은 어떻든 결제 도장을 딱딱 찍어야 되잖아요. 뭔가 결정을 내리면 마지막으로 대표가 도장 찍어줘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엘리엇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다음 장 좀 넘겨봐 주실래요?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저 노란 부분이 이제 감정을 주관하는 부분이에요. 파란 부분은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파충류의 뇌, 생존의 뇌. 노란 게 표유류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의 뇌.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가 저 이제 커다란 주황색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이제 이성적인 거,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저 노란 부분을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아주 의료진이 들어가서 그것을 싹 안전하게 다른 데 다치지 않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기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사람이 어떤 작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계속 고민만 하고 마지막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저울질만 하고 결정을 할 때는요 이걸 해야 되겠어 마음이 내켜야 돼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 대표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옷을 예쁜 걸 사 입고 싶어서 백화점을 갔어요.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딱딱 올라가는데 마네킹이 딱 입은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내킨다고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층 한 바퀴 돌고 3층 한 바퀴 4층까지 한 바퀴 돌고 옷도 10번쯤 입었다 벗었다 했어요. 그런데 못내 그 옷이 눈에서 아른거려서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재고 그랬지만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감정은요 사람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나 나를 인정하나는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은 내 편이고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감정 코칭은 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아이의 감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줘요. 수용해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한계를 알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알게 가르쳐서 야단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중에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자기가 발견해서 설득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코칭은요, 감정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아이를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까 아이를 교육하는데 관계와 성과, 항상 이게 있어요. 그죠? 어떤 엄마는 이 아이를 기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고서라도 아이를 통제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빠져요. 근데 어떤 부모는 관계를 중요시해서 모든 걸 받아들여주고 아이가 하겠다는 대로 해주고 싫다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좋은데 이 아이를 기대치만큼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와 성과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감정 코칭이에요. 그죠? 감정 코칭은 감정은 받아주는데
행동은 틀렸다는 걸 알게 해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감정 코칭은 어려서부터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런 아기 때부터 감정 코칭을 해주면 이 아이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무조건 명실공히 성공해요. 그죠? 보세요. 어려서부터 감정 코칭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IQ가 높아진대요. 에이, 무슨 IQ가 DNA에서 오는 건데 뭘 그러겠어? IQ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EQ, 정서지능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높아질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감정을 받아주면서 늘 공감해 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아이가. 그러면 집중력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는 공부는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IQ가 높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은데 EQ가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집중력이 없어지면 소위 ADHD 되면서 학습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감정을 계속 받아주니까 이게 이제 돼요. 그래서 감정을 받아주면서 공감을 하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알게 되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감정을 알아야 조절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여주고 감정 조절이 생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일단.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회복이 돼요. 이게 심리적인 면역력이에요. 신체적인 면역력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가볍게 지나가고 빨리 낫는 거, 이게 면역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균이 들어와도 뭐 없이 앓는 사람이 있고 증상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면역력인데 심리적인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체 건강도 좋아진대요. 어떻게 또 뭐 정서를 다뤘는데 신체 건강,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우리 몸 안에 T세포라고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세포 있거든요.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와 아닌 거. 그죠? 그 다음에 만족 지연 능력. 이건 뭐냐면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인내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생겨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좋아져요. 공감받으며 자란 아이는 친구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 관계 당연히 사라져. 소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안정 애착이 형성돼요. 이렇게 되면요,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 코칭을 시작하려면 어려서부터 2살, 3살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MBC TV에서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이라는 2가지 1시간짜리 프로가 있어요. 그게 가트만 박사가 내한했을 때 특집으로 제작했던 감정 코칭에 대한 프로거든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 거기에 보면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깡패예요, 깡패. 뭐 할머니도 엄마도 얘를 컨트롤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안 되면 뒹굴고 막 엄마 때리고 핥히고 막 이러는 아이인데, 이제 최성애 박사가 그 부모에게 감정 코칭을 가르쳐 주면서 금방 그 아이가 순한 양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이걸 하면은 좋아요.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좋다는데 부모들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앞에 3가지는 미숙한 감정 대응,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감정 코치형 부모예요. 자, 첫 번째 축소 전환, 2번째 억압,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방임인데요. 하나씩 잘 띄우셨어요? 축소 전환형은 뭐냐면요, 저 이름 그대로예요. 아이가 감정을 얘기하면 그것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줄여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하면서 심지어는 다뤄주지 않고 딴 걸로 주제를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마음씨 좋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슬픔 속에 빠져 있고 분노하고 그러면 빨리 이 아이를 거기서 건져주고 싶잖아요. 부모라면 그런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감정을 하찮게 여기면서 다루는 건데 이게 아이들한테 해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미미라고 하는 금붕어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항에다가 빨간 금붕어 하나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금붕어가 어느 날 보니까 물 위에 둥둥 떠서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슬펐죠. 요즘은 뭐 반려견
그런 이렇게 죽으면 막 애도 상담하러 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요즘은 이제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다 이제 정을 주고 미미라고 부르면서 밥 주고 이러면서 이제 길렀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빠 죽었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랬을 때 축소 전환형 부모는 괜찮아.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아빠가 다른 거 사줄게.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축소 전환이에요. 뭘 그까짓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미인데 미미 아닌 다른 금붕어 사준다고 얘 슬픔이 가라앉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영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감정 다루는 방법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땐 슬퍼하는 게 아닌가 보다. 슬퍼 안 해도 되나 보다.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일쯤은 화내지 않고 지나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요. 억압형. 이게 최악이죠. 이거는 감정에 대해서 부인하고 야단치며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공감 능력 완전 없어지면서 또래 관계에도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뚝! 그만 그치지 못해?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라도 죽은 줄 알겠네. 계속 울면 너 맞는다. 이런 거 최악이죠. 그죠? 이건 정말 이제 무서운 아빠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안 울게 하려고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방임형이에요. 방임형.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하더니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를 스포일 시키는 거죠. 때를 써도 그냥 오냐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래도 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다 받아들여 주는데 그래서 감정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행동이 잘못된 거를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일 되니까 자기 감정은 아이가 알게 돼요. 부모가 그걸 막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행동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아까 감정 코칭 받으면 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감정을 조절 안 해요. 막 땅에서 뒹굴고 막 떼쓰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부모는 그걸 받아주지만 누가 사회에서 받아주겠어요?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죠. 쟤는 스포일 됐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래요. 아빠가 이제 울고 있으니까 그래 슬프니까 실컷 울어라 어쩌겠니 이러면서 내버려 둬요. 그럼 아이가 막 와가지고 아빠 가슴을 때리면서 아빠가 살려내 안 될 일을 막 주장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을 잘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세요. 감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일단 얘가 슬퍼하는 것을 너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감정을 잘 나누면서 인식할 수 있게 일단 도와주는 시간을 앞에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아이가 왜 자존감이 높아지냐면 감정을 받아들여줬고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공감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같이 슬퍼해 주면서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를 생각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일에서 문제 해결력을 가지면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러는 거죠. 많이 슬퍼하는 거를 받아들여주고 그런데 미미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미미는 우리 식구였으니까 우리 꽃밭에 잘 묻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아빠랑 나가서 이제 묻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느냐? 감정 코칭 기술 5단계 가보죠. 요거예요. 첫 번째, 먼저 아이가 이제 감정을 표출하겠죠. 그러면 그 표정을 봐야 돼요. 아이들은 말로 정리해서 자기 감정을 얘기 못하기 때문에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포착.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얘가 화났구나, 억울하구나, 약오르구나. 그리고 내 감정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화나 있으면 감정 고충 못 들어가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평정한가 보면서 포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와 좀 더 친밀해지면서도 이 시점을 뭔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목적 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단 감정 코칭을 하는데 5분, 10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 마음 가라앉히고 이 아이가 지금 감정이 그러니까 요걸 대화하면서 이 아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어. 여기까지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제 3, 4가 이제 본격적인데 3, 4가 감정을 다뤄주는 부분이에요. 자녀의 감정을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느낌을 조금씩 짚어줘야 되죠. 뭐 딱 단정을 하지 말고 마음이 어땠어?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게 되기 쉽냐면요. 아이가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뭐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부당하게 이제 뭐 야단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엄마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싶죠. 내가 촌지를 안 갖다 줘서 우리 선생님이 부당하게 우리한테 대했나 뭐 이런 걸 알고 싶어가지고 막 캐묻게 돼요. 근데 그런 어프로치는 오히려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데 방해가 돼요.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가 벌써 흥분했어. 우리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러면 아이가 감추고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마음을 읽어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을 얘기하면서 아이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를 가지고 감정을 잘 들어주면서 자녀가 자기 감정을 의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 4단계에서 먼저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이가 엄마가 뭐라고 했더니 에이씨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그 엄마가 생각할 때 어따 대고 그런 소리를 해. 행위를 문제 삼게 되잖아요. 근데 감정 코칭을 배운 엄마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없이 지금 기분이 상한 건데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마음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런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지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5번째가 바로 이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를 다 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해요. 이게 이제 코칭이거든요. 코칭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질문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가 지금 친구하고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네가 이제 때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린 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걔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화가 나서 때렸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또 다른 질문을 해주면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코치들은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소위 and question이에요. and 이런 거예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청하고 나서 넌 그런 생각을 했구나. 방법 나오자마자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존중이에요. 나오면 너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 엄마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게 and예요. 혹은 what else question. 그거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몇 번 정도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점점 좋은 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설득당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강화를 해줘야죠.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도 얘가 좋은 생각을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엄마 의견을 한번 들어볼래?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표로 정한 게 그거예요. 1, 2단계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순간을 이용해서 얘에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 4, 5가 본격적인 감정 코칭인데, 3, 4는 감정을 다뤄주는 단계, 5단계에 가서 비로소 행동을 수정하는 단계인데, 행동 수정도 우리가 얘기해준, 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그죠? 어떻게 할래? 어떤 방법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아까 책임을 지는 것도 자기가 방법을 끌어내면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문제 해결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훈련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른이 돼서 못 풀어낼 문제가 없겠죠.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아이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감정 코칭이에요. 의사소통 기술이 있는데 더 해도 될까요? 조금? 네, 제가 20분 안으로 끝낼게요. 네, 이제 의사소통이 실제 기술이에요. 이제까지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을 얘기할게요. 자, 기술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건 경청의 기술이에요. 항상 그죠? 듣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경청은 의사소통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하고 지금 관계가 나빠요?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요?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너부터 얘기해봐.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고 먼저 잘 들으세요. 그죠? 성경에도요. 그죠? 들어보지도 않고 답하는 거는 어리석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서 경청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돼요. 먼저 잘 듣고 말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청이 되면요, 이미 70%는 의사소통에 성공한 거예요. 그죠? 뭔가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단박에 사람들은 느껴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가 너부터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뭔가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사례를 이제 내놓은 거죠. 엄마가 웬일인지 나보고 얘기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했더니 듣는 것처럼, 그래서 웬일이야,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랬더니 듣고 나더니 아무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어디서 그냥 전략을 배워왔을 뿐이지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은 없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게 그 청년의 사연이었어요. 그처럼 이제 경청인데, 경청은 그래서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잘 듣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잘 듣는 상대가 되어줄 테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앞에는 적극적 경청, 공감적 경청, 온전한 경청, 이런 수식어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경청을 이제 내가 이거죠. 그냥 경청은 귀만 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정리되지 않았던 얘기, 엉켜있는 이야기를 딱 정리해서 얘기해서 결론까지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게 경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청의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중요하죠.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경청의 방법 첫 번째는 주의 집중과 인정 반응이에요. 일단 누가 얘기를 걸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몸을 향하고 눈을 바라보고, 지금 선생님이 제가 강의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잘 듣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 인정 반응이라는 건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그걸 안 하고 있지만 어머 그랬어? 어머 막 이러면서 이제 추임새 넣어주는 거예요. 이 추임새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신바람 나서 얘기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거든요. 춘향가 판소리 명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탁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부채 하나 들고 딱 나오면 옆에 고수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장단을 넣어주거든요. 얼쑤 그러면서 딱 쳐주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절을 부르고, 그래서 그거를 무슨 반주도 없는데 그냥 그거를 완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임새, 인정 반응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경청의 기술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말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거예요. 여보 오늘 나 정말 피곤해. 아우 빨리 와서 밥 먹어요. 내가 뭐 찌개 끓여놨어요. 아이들한테 아유 무슨 일은 무슨 일 빨리 학원 가. 이런 반응을 하지 말고 일단 대화가 시작되려면 그 사람이 한 대화를 내 입에 담아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마고 부부 대화라는 거, 부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마고 부부 대화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하기.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한 얘기를 곧바로 내 입에다 담아봐라.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했던 대화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내 입에 담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마음으로까지 공감이 되는 그거죠. 그래서 이 다시 말하기가 맨 마지막에 있는 공감적 피드백을 주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말하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얘기를 들으면 내 얘기를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거를 의도적으로 억지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 내 얘기할 시간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 얘기하게 도와주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면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또 깊은 얘기를 곁들이게 되고 내가 또 한번 반복해주면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바 그러하여금 자기 얘기를 잘하게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도와주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오픈 퀘스천으로 던져주면 돼요. 어떤 것은 명료화하기 위해서 내가 들은 게 맞아?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경청은 얘기로 인바이트 하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만 잘해줘도요, 사람들은 혼자서 대화하고 혼자서 해결 다 해요. 우리가 그 상대가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는 이걸 원했는데 안 돼서 속이 상했다는 거구나. 너는 속이 상했는데 네가 바랬던 건 이거란 말이지. 이게 이제 공감의 표현이거든요. 수준 높은 공감은 감정만 읽어주지 않고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읽어줘요. 이게 이제 경청의 방법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우리 사람을 표현하는 빙산이에요. 물 위에 행동이라고 하는 얼음덩어리 조그만 게 떠 있고요. 대처 방식, 우리의 스타일. 그 다음에 물 밑에 있는 게 진짜 우리인 거예요. 근데 그 요소들이 뭐냐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 우리의 욕구, 열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순식간에 같이 일어나는 감정과 지각.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대는 대상이 분명한 구체적인 거고 열망은 추상적인 거예요. 욕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열망은 사랑받고 싶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망이에요. 그런데 기대는 우리 남편이 내 결혼기념일에 꽃다발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기대고 열망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 들을 때는 들으면서 그 사람의 빙산을 헤아려요. 저 사람은 저걸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저걸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좋고 그 다음에 질문까지 해주면 그 사람은 더 잘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말하기를 설명하려고 이걸 띄웠어요. 말할 때 우리는 물 밖과 물 속이 일치돼야 돼요. 그죠? 방어 기제를 쓴다. 그거 비일치. 언어와 비언어를 다르게 한다. 그거 비일치죠. 그런 건 다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한 거는 내가 속에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밖에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 남의 평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행동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게 돼야 외유 내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에 중심이 딱 있는.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할 때, 말할 때 다음 장 넘겨주세요.
뭘 말해야 하느냐. 이제 말할 때는요, 아이메시지 소리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결국 말을 입을 벌려서 남의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입을 벌려서 우리가 해야 하는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각자가 자기에 대한 얘기를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 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네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는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야 돼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저기 초록색으로 내가 본 것, 물 위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내가 느끼는 것, 물 밑에 있는 감정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밑에 있는 지각이죠? 그리고 원하는 것, 그 밑에 있는 내 기대예요. 요거를 포함해서 넣어야 아까 역기능에서 분명하지 않은 의사소통, 반쪽짜리 의사소통, 실컷 남의 흉만 봐놓고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얘기하지 않은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내면을 알아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입장 정리 분명히 정리하는 것부터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은 그 빙산의 요소 중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감정과 기대. 먼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세요. 아, 나 화났구나, 억울하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게 왜 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세지? 언제부터지? 이유는 뭘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감정을 언제 과거에 느꼈었지?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나 지금 이 일이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어떤 상처하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성찰을 해본 다음에 내가 표현을 하면 돼요. 나 이렇게 느낀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건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내 말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기대를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과 기대. 근데 기대는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받기가 쉽겠죠? 뭐 사랑해줘, 배려해줘 이렇게 하면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배려해 이렇게 해요. 그거는 좋은 기대에 대한 요청이 아니에요. 기대는 뭐냐면 배려라고 한다면 여보, 당신이 저녁 먹고 들어올 일이 생기면 먹고 들어온다고 전화 한 통 해줘요. 이게 기대예요. 아시죠? 그게 배려인 거고. 그래서 배려해줘, 솔직해줘 뭐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되고 그런데 알려주었다고 저쪽에서 꼭 들어야 주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불행을 만들고 이게 거절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기대를 정리해서 알리세요. 알리는데 저쪽에서 상황이 안 돼서 못 들어준다고 하면 슬퍼하지 마세요. 아니면 말고 나는 알렸고 그가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난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할 때 부부끼리 원하는 걸 원활하게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원하는 걸 얘기해 준다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의무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세요. 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어느 시점인가 이거 얘기했다 거절받을 게 뻔하니까 얘기를 안 하기를 시작했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 대신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요구하고 요구했을 때 만약에 그쪽에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머리 싸매고 눕지 마세요. 알았어. 그럼 내일 해줘. 그러든가. 당신이 안 된다면 나 혼자 해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안다는 건데 사람들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모르면서 남들 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할게요.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는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게 뭐야를 말할 수 있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이 감정을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느껴가 아니라 그걸 받아주고 생각을 받아주고 욕구를 받아주고 이 받아주는 두 사람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목표를 일단 정하고 그걸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끌어내고 그래서 그 최종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약속 맺는 이게 이제 갈등 해결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공유한다는 거 중요하고 감정을 다 각자 표현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이 목표에 부합되는 괜찮은 방법을, 윈윈의 방법을 택하고, 이게 이제 갈등 해결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1시간 반, 뭐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훈련이 되지는 않죠. 그냥 알았어. 그런데 이 빙산 일기라는 것을 기록하면 이 상당한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때,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 이런 게 올라올 때 빙산의 요소, 아까 개인의 빙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일기를 기록하는 건데, 일기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잘 아는 사람은 나날이 성장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돼요. 의사소통의 능력은요,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영성의 수준, 그 사람의 자존감의 수준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 잘하게 돼 있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은 의사소통 잘하게 되어 있어요. 기술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존감과 인격 향상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구가 빙산 일기인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지금 빙산 그림이 있잖아요. 아까보다 간단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저게 낙서장이에요. 그죠? 물 위에 빈 칸에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한 줄로 딱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행동, 말, 내가 어떤 대처 방식을 했는지 그거 그냥 간단하게 쓰시고요. 중요한 건 물 밑 작업이에요. 물 밑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뭘 느꼈나? 이름을 붙이세요. 화났어, 억울해, 당황스러웠지, 부끄러웠어. 써요. 그 다음에 지각은 그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왜 화났지? 저 사람 날 무시하니까. 왜 억울했지? 딴소리 하니까. 왜 당황스러웠지? 갑자기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니까. 뭐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각 부분에다가 또 이유를 써봐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내 감정이 뭐라는 걸 알았으면 제일 중요한 건 기대를 쓰는 거예요. 기대, 여기에서 머무르셔서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뭘 원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지? 나에 대한 기대예요. 저 사람에게 뭘 변화를 요청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 아니라면 상대, 환경은 어떻게 바뀌면 되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써보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고 그 기대들을 종합해 보니까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 했구나. 나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게 있네. 난 자유롭고 싶구나. 나는 힘을 행사하고 싶네. 이런 이제 나의 욕구에 닿을 수 있게 돼요. 거기까지 가시면 좋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기대를 분명하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적어본 다음에 정리하고 책상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목사님하고 어떤 성도하고의 관계라고 쳐요. 성도가 이제 이런 걸 썼던 거죠. 그래서 아직 목사님께 말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어느 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웬일이에요? 그날은 지난번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넘어갔던 것이 내 안에 정리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뭐 이래 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알게 되고, 그죠? 점점 내 내면의 생각이, 입장이 딱 정리되게 되면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도 내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에 인격 형성 이런 거에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한 장을 빼먹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나는 그동안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부모였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빙산일기는 한번 거기 이제 작게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이 A4 용지에다 여러분 실력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낙서하시면 돼요. 이게 낙서이기 때문에 쉬워요.
글로 쓰려고 하면 글이 끊기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안 써지기도 하지만 이건 낙서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기다 그냥 쏟아놓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면, 이거를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여기에다 적지 않아도 순식간에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답변하지 않고 딱 오면 내가 딱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힘이 되고 기술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